영하 40도의 북극해 상공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15년 경력의 노르웨이 베테랑 승무원 잉그리드. 그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아시아 공항은 시설만 좋은 장난감 수준이라고요. 유럽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 믿었던 그녀에게 한국행 비행은 그저 수준 낮은 나라로의 지루한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만함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상공에서 들려온 폭발음과 함께 엔진이 멈춰선 순간 죽음의 공포에 질린 그녀가 마지막 기도를 올린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대한민국 인천이었습니다. 제발 한국인들이 우리를 살려내기를. 비행기가 활주로에 처박히듯 내려앉은 직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공항들도 포기했던 마의 골든타임 1분. 인천공항 지하 40m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 벙커가 문을 열고 단 12분 만에 중상자를 살려내는 미친 듯한 속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은 오만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법을 부리고 있었군요. 북유럽의 여전사라 불리던 그녀가 차가운 한국 활주로 위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 전 세계 항공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천공항 지하의 엄청난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도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브라보 감동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국영 항공사에서 15년째 북극권 비행을 담당하고 있죠. 트롬스에서 스발바르까지 영하 40도는 기본이고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제 일상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아이스 퀸이라고 부릅니다. 추위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승무원이라는 뜻이죠. 북유럽 사람들에게 겨울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보라 속을 걷고 결빙된 도로를 운전하며 극야의 어둠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 항공업계에서 겨울철 운항은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라는 게 업계의 상식이죠. 우리의 제설 시스템, 결빙 방지 기술, 저온 대응 매뉴얼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2월에도 그랬습니다. 트롬세 공항에 갑자기 블리자드가 몰아쳤죠. 시속 100km가 넘는 눈보라와 영하 45도의 혹한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항공사들은 모두 운항을 중단했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우리 팀은 정확히 23분 만에 활주로 제설을 완료하고 정시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안전방송을 했죠. 이게 바로 노르웨이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의 겨울 대비 시스템을 볼 때마다 씁쓸한 웃음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이요. 뉴스에서 서울에 눈이 조금만 와도 도로가 마비되고 공항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죠. 영하 10도에 난리를 치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그저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우리 오슬로의 겨울은 영하 20도가 평균인데 말이죠. 작년 겨울 한국 항공사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자문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항공협회에서 북유럽의 겨울 운항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들의 겨울철 비행 매뉴얼을 검토하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어요. 결빙 대응 절차, 제설 프로토콜, 비상 착륙 시나리오까지 빈틈없이 작성되어 있었죠. A사 용지로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전 경험이 없으면 그건 그냥 종이 위의 글자일 뿐이죠. 저는 한국 승무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영하 30도 이하에서 엔진 결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했죠. 한국의 겨울은 우리에게는 가을 날씨나 다름없으니까요. 교육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동료 스벤이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더냐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성실하고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는 좋은데 실전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고요. 매뉴얼은 두껍게 만들었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요. 스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북해 상공에서 갑작스러운 착빙으로 엔진 하나가 멈췄던 사건을 떠올렸죠.
그때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해서 무사히 비상 착륙했습니다. 15년간 북극권을 날아다니며 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 승무원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패닉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라는 평가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국제공항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뉴스를 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비스와 편의성 얘기죠. 깨끗하고 면세점이 많고 환승이 편리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건 평상시 얘기입니다. 진짜 공항의 실력은 재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활주로가 얼어붙었을 때, 엔진이 결빙되어 비상 착륙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공항의 진짜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절대 우리 노르웨이를 따라올 수 없다고요. 그들은 겨울의 진짜 공포를 모릅니다. 북극의 잔혹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추위와 싸워온 민족입니다. 바이킹의 후예답게 어떤 혹한도 이겨내는 게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어요. 동료들과 오슬로 시내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농담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인천공항에 진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왕좌왕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거라고요. 우리 오슬로 공항처럼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을 리 없다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자연과 싸워본 경험이 없다고요. 우리처럼 매년 겨울을 생존 훈련처럼 보내는 나라와는 근본이 다르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잔을 들어올렸죠. 북유럽의 자부심에 건배하면서요. 그런 제가 몇 주 뒤 바로 그 인천공항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오만한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무지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북유럽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가르쳐줄 날이 코앞이었던 겁니다. 오슬로를 출발한 지 4시간째 저는 비즈니스석 통로를 걸으며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유럽발 인천행 직항편이죠. 탑승객 287명, 대부분 한국으로 출장 가는 유럽 기업인들과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순조로운 비행이었어요. 시베리아 상공 고도 11,000m, 기외 온도는 영하 58도였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수치였죠. 기장인 라르스는 제 15년 동료입니다. 그와 저는 북극권 비행만 수백 번을 함께했죠. 조종석에서 걸려온 인터폰에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30분 후 난기류 예상 구역을 통과할 거라고요. 좌석 벨트 착용 안내를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방송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난기류쯤이야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상 레이더를 보니 앞쪽에 보이는 구름대의 형태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시베리아 상공은 원래 건조해서 구름이 별로 없는데 거대한 정난운이 형성되어 있었죠. 라르스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저기압과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충돌하면서 초저온 난기류가 발생했다고요. 영하 6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영하 65도? 우리 트롬스에서도 경험해본 온도인데 뭐가 문제겠어. 방송을 마치고 승무원 좌석에 앉은 지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난기류가 아니었습니다. 기체가 위아래로 격렬하게 요동치면서 천장의 짐칸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죠. 승객들의 비명이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려 했지만 기체의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종석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경고등이었죠. 라르스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1번 엔진 흡기구에 결빙이 발생했다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엔진 결빙은 북극권 비행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고예요. 특히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건 처음이었죠. 기체는 설계상 엔진 하나로도 비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결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엔진까지 멈추면 우리는 1만 미터 상공에서 추락하는 겁니다.
기장석에서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번 엔진이 완전히 정지했다는 신호였죠. 기체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면서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계를 보니 초당 15m씩 하강하고 있었어요. 라르스가 비상 하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엔진에 최대 출력을 주면서 기체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저는 승무원석에 꽉 붙잡힌 채 속으로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엔진 결빙 시 대응 절차 3단계, 비상 착륙 준비, 승객 안전 확보.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간 북극권을 날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트롬스에서도 스발바르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극한의 결빙이었죠. 영하 65도라는 초저온과 난기류가 만들어낸 완벽한 재앙이었습니다. 얼음 결정이 엔진 흡기구를 순식간에 막아버린 겁니다. 객실 곳곳에서 승객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우리 살 수 있냐고 괜찮은 거냐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곧 정상화될 거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죠. 라르스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엔진마저 결빙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요. 엔진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인천 관제탑에 비상 상황을 알렸고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오슬로에 있는 남편 에릭과 14살 딸 소피아가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딸아이가 물었던 말이 귀에 생생했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흘 후면 돌아온다고 인천에서 딸 좋아하는 화장품 사올게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노르웨이가 아닌 여기 시베리아 한가운데 상공에서 이렇게 죽는 건가? 북극권 비행의 베테랑이라는 제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저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기체는 계속 하강했습니다. 고도 9,000m, 8,000m. 라르스는 필사적으로 기체를 조종하며 근처 러시아 공항들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폭설로 모두 폐쇄된 상태였어요. 유일한 희망은 인천공항뿐이었죠. 하지만 인천까지는 아직 1시간 3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공항이 과연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나라의 공항이 지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니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매뉴얼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그들이 이런 극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번 엔진의 경고음이 더 커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르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인천 관제탑과 교신이 연결됐다고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조종석의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천 관제탑이었죠. 라르스가 긴급 주파수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1번 엔진 완전 정지, 2번 엔진 결빙 진행 중, 287명. 탑승, 현재 고도 7,500m에서 계속 하강 중이라고요. 관제탑의 대답은 예상외로 침착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에 긴장감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톤이었죠. 상황을 파악했으니 지시에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종석 뒤에 서서 무전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엔진의 온도계를 보니 섭씨 영하 62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상 작동 온도보다 18도나 낮았죠. 엔진 내부에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많아야 15분, 길어야 20분 안에 이번 엔진도 멈출 거였습니다. 인천 관제사가 물었습니다. 현재 기체 외부 온도와 엔진 흡기구 온도를 보고하라고요. 라르스가 수치를 읽어줬습니다. 기외 온도 영하 61도, 흡기구 온도 영하 58도. 관제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지금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고도로 정확히 맞춰달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고도 조절로 뭘 어쩌겠다는 거죠? 엔진 결빙은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습도, 기압, 엔진 회전수,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15년간 북극권을 날아다닌 저도 명확한 해법을 모르는데 저 관제사가 뭘 안다고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고도 6,000m까지 분당 150m 속도로 하강하라고요. 그 고도에서는 기온이 영하 48도 정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라르스가 되물었어요. 그 고도에서 수평 비행을 유지하면 되냐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6,000m에서 3분간 유지한 후 다시 5,000m까지 하강하라고요. 거기서는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온도에서 엔진 결빙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탁상공론입니까? 기온이 높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이미 형성된 얼음이 녹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도를 낮추면 대기 밀도가 높아져서 엔진에 더 큰 부담이 가죠. 노르웨이 매뉴얼에는 엔진 결빙 시 가능한 한 현재 고도를 유지하며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직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르스도 망설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매뉴얼과 다르다고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항들은 모두 폐쇄됐고 중국 공항들도 폭설로 착륙이 불가능했어요. 인천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라르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관제탑에 응답했습니다. 지시에 따르겠다고요. 기체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6,000m, 5,800m, 5,600m. 계기판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어요. 이번 엔진의 온도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63도, 64도. 경고음이 더 급박하게 울렸죠. 관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6,000m 도달 시 정확히 그 고도를 유지하라고 3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분이 뭐가 중요해요? 그 사이에 엔진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는데. 너희가 북극의 추위를 알기나 해요? 영하 60도가 넘는 환경에서 엔진이 얼마나 빨리 얼어붙는지 경험이나 해봤어요? 고도 6,000m에 도달했습니다. 라르스가 기체를 수평으로 맞췄어요.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분 엔진 출력을 85%로 유지하라고요. 너무 높으면 엔진 과열로 결빙이 가속화되고 너무 낮으면 기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라르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지만 이런 섬세한 조작을 요구받은 건 처음이었죠. 엔진 출력 조절 레버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87%, 86%, 85%.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이번 엔진 온도는 여전히 영하 64도였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바심이 났죠. 역시 소용없어요. 한국 관제사의 계산이 틀렸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라르스에게 말했습니다. 고도를 더 낮추자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제탑을 믿어보자고 그들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예요? 실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의 탁상 공론일 뿐이에요. 2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번 엔진 온도계의 숫자가 움직였어요. 영하 64도에서 63.5도로 올라갔죠.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한 상승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30초 후 영하 63도. 다시 10초 후 영하 62.5도. 엔진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결빙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던 거죠. 관제사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관제탑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5,000m까지 하강하라고요. 거기서 다시 2분간 유지한 후 착륙 접근을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라르스가 응답했고 기체는 다시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죠. 저는 멍하니 온도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계산한 걸까요? 시베리아 상공의 기온 분포를 고도별, 온도 차이를 엔진 결빙 속도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고도를 찾아낸 겁니다.
그것도 불과 몇 분 만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엔진 온도가 올라간 건 다행이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예요.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이번 엔진이 버텨줘야 하고 무엇보다 활주로 상태가 완벽해야 합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다는 기상 정보를 받았어요. 과연 제설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착륙은 다른 문제예요. 활주로에 눈이 쌓여 있거나 얼음이 있으면 우리는 미끄러져서 추락할 겁니다. 과연 한국 공항이 노르웨이 수준의 제설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라르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냐고요. 저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착륙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대답했죠.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남은 시간 47분. 우리의 운명이 곧 결정될 것입니다. 인천공항까지 남은 거리 120km. 기체는 고도 3000m까지 낮아졌고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엔진은 가까스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온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영하 58도에서 61도 사이를 오락가락했죠. 관제탑에서 최종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활주로 33회 사용, 바람 방향 북서쪽 초속 12m, 시정 거리 800m.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현재 공항에 폭설 중이지만 활주로는 완전히 클리어 상태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폭설 중인데 활주로가 깨끗하다고요? 노르웨이에서도 제설 작업은 최소 30분이 걸립니다. 눈이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활주로를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분명히 과장된 보고일 겁니다. 객실로 돌아와 승객들에게 착륙 준비 방송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엔진 하나로 폭설 속에 착륙한다는 건 베테랑인 저에게도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죠. 좌석 벨트를 확인하며 객실을 걸어가는데 한 한국인 승객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살 수 있냐고, 인천공항이 안전하냐고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활주로에 눈이 쌓여 있으면 어떡하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활주로 끝까지 미끄러질 겁니다. 엔진 하나로는 역추진력도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착륙 3분 전, 라르스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습니다. 활주로가 보인다고요. 저는 승무원석에 앉아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폭설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을 정도였죠. 저 눈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착륙한다는 거예요. 고도 500m. 기체가 마지막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어요. 활주로였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데도 활주로 표면이 까맣게 보였죠. 눈이 하나도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오지 않는 구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활주로 양옆으로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직 활주로 표면만 완벽하게 깨끗했던 겁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고도 200m. 기체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착륙등이 활주로를 비췄고 저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활주로 양쪽에 거대한 제설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제설이 끝난 상태였던 겁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에서는 제설 차량 5대가 30분 동안 활주로를 왔다 갔다 해야 겨우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활주로는 완벽한 상태예요. 대체 어떻게 한 거죠?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기체가 미끄러질 거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타이어와 활주로 사이의 마찰음이 정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얼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라르스가 역추진 장치를 작동시켰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체는 정확히 계산된 것처럼 감속했습니다. 미끄러짐도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치 화창한 여름날 착륙하는 것 같았죠.
폭설 속 비상 착륙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체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활주로 양쪽에서 특수 차량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적어도 6대는 되어 보였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죠. 라르스가 외쳤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저도 눈을 의심했어요. 차량들이 기체를 에워싸더니 거대한 붐을 펼쳤습니다. 디아이싱 차량이었어요. 엔진과 날개에 특수 해빙제를 뿌리기 시작했죠. 시계를 봤습니다. 착륙한 지 정확히 45초였어요. 45초 만에 6대의 디아이싱 차량이 기체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작업이 최소 5분은 걸려요. 차량을 배치하고 위치를 잡고 작업을 시작하는 데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마치 안무를 연습한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치의 오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각 차량이 담당 구역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 부딪힐 염려 없이 완벽하게 협업했죠. 오른쪽 창문으로 한 작업자가 보였습니다. 주황색 방한복을 입은 남성이었어요. 그는 엔진 상태를 확인하며 동료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신속했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비웃었던 한국의 시스템이었어요. 매뉴얼만 두껍게 만들어놨다고 조롱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고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거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 공항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건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의 대응이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인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공항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디아이싱 작업이 끝났습니다. 착륙 후 3분 30초 만이었어요. 차량들이 물러가고 소방차들이 대기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엔진에서 연기가 살짝 올라왔지만 즉시 소방팀이 대응했죠. 화재로 번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객 하차 준비를 시작하라고 탑승교가 곧 연결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충격 때문이었죠.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을 아마추어라고 불렀던 제가 진짜 아마추어였습니다. 저는 15년간 북극권을 날았지만 겨울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저 겨울과 싸우며 버텨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겨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겨울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데도 활주로는 깨끗했고 기체가 멈추기도 전에 구조 장비들이 완벽하게 배치됐죠. 이건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과학이었고 기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어요. 제설 차량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즉시 사라지는 마법 같았죠. 북유럽의 자부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요. 15년간 쌓아온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철저한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탑승교가 연결됐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한국. 당신을 얕잡아봐서 정말 미안합니다. 승객들이 모두 탑승교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287명 전원 무사했어요. 저는 객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승무원 여러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공항 운영센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오늘 비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볼 여유가 있나요? 승객 중에 저체온증 환자도 있고 다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승객이 의료진 검진을 받고 있다고 중증 환자,
3명은 지하 통로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했죠. 지하 통로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천장 높이가 5m는 되어 보였고 양쪽 벽면에는 수많은 파이프와 케이블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최소 200m는 되어 보였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인천공항 지하 통합 인프라 구역이라고요. 공항 전체의 냉난방, 전력, 통신, 급수 시스템이 모두 이곳에서 통제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닐까? 진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나 할까? 복도를 지나 두꺼운 방화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통합운영센터였죠.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공항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중앙의 3D 홀로그램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전체가 입체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활주로, 터미널, 주차장, 심지어 지하시설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백 개의 빨간색, 파란색, 녹색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센터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무사히 착륙해서 다행이라고 승무원들이 정말 잘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례했죠. 그가 홀로그램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빨간 점들이 제설 차량이라고요. 현재 활주로 33하에서 작업 중이고 파란 점들은 디아이싱 차량, 녹색 점들은 소방 및 구급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차량의 위치와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고요. 센터장이 모니터 하나를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활주로 온도 분포도가 나타났어요.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빨간색이 따뜻한 구역, 파란색이 차가운 구역이었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활주로 아래 2m 깊이의 온수 배관이 깔려 있다고요. 총 길이 47km의 배관이 활주로 전체를 덮고 있고 3,000개의 온도 센서가 1초마다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수 배관이요? 활주로 밑에요? 노르웨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제설 차량으로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릴 뿐입니다. 활주로 자체를 데운다는 발상은 해본 적도 없었죠. 센터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상 예측 시스템이었어요. 향후 6시간 동안의 강설량, 풍속, 기온이 30분 단위로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활주로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온수를 넣어도 폭설이 쏟아지면 소용없을 거라고요. 눈이 쌓이는 속도가 녹는 속도보다 빠를 테니까요.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제설 차량과 병행한다고 했어요. 그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설 차량의 작업 경로가 나타났어요. 6대의 차량이 정교하게 계산된 루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시스템이 AI로 제어된다고요. 기상 데이터, 활주로 온도, 차량 위치를 종합해서 최적의 제설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AI가 지시하고 운전자는 따르기만 하는 거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경험 많은 베테랑 운전자들이 감으로 제설 작업을 합니다. 30년 경력의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죠.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기계의 계산을 믿고 있었어요.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의문이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냐고 물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직접 경험하지 않았냐고요?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스템 덕분에 살았어요.
폭설 속에서도 깨끗한 활주로 45초 만에 배치된 디아이싱 차량, 3분 30초 만에 완료된 안전조치. 모두 이 지하센터에서 통제된 결과였던 겁니다. 직원이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활주로 난방 시스템의 심장부라고요. 보일러 12기가 24시간 가동되며 온수를 순환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이프를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활주로 밑으로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영하 15도의 폭설 속에서도 활주로 표면 온도를 영상 2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1년부터 가동됐다고요.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겨울철 활주로 폐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폭설이 오든 한파가 오든 인천공항은 항상 정상 운영된다고 자부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은 매년 겨울마다 몇 번씩 폐쇄됩니다. 제설이 안 되거나 결빙이 심해서 위험할 때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겨울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겨울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온수 배관으로 땅을 데우고 AI로 제설 차량을 통제하고 3,000개의 센서로 온도를 감시했죠. 자연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을 과학으로 정복한 겁니다. 센터장이 마지막으로 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연결 통로였어요. 공항 지하에서 5km 떨어진 대학병원까지 이어지는 터널이었습니다. 응급환자 전용 통로라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요? 센터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요. 눈이 와서 구급차가 막히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그래서 지하 통로를 만들었다고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12분 안에 환자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뭐라고 불렀죠? 아마추어라고 했습니다. 겨울을 모른다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진짜 아마추어는 저였습니다. 15년간 북극권을 날았지만 저는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노르웨이는 추위와 싸우며 버팁니다. 한국은 추위를 통제하며 생명을 구하죠. 그 차이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통합운영센터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센터장이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체온증 환자 2명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현재 섭씨 34.2도 위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환자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응급 환자에게 무선 체온계를 부착한다고요. 데이터가 이곳으로 전송되어 의료진과 공유된다고 했어요. 모니터를 보니 환자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68세 독일인 남성, 좌석 32A, 저체온증 및 흉부 타박상. 또 다른 환자는 55세 프랑스 여성, 좌석 18C, 저체온증 및 왼쪽 팔골절. 그들은 난기류 때 부상을 입었던 승객들이었어요. 센터장이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하 통로로 즉시 이송하라고요. 병원 응급실에 중증 환자 도착 예정 시각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착륙한 지 8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함께 가보겠냐고요. 지하 통로를 통한 이송 과정을 직접 보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의 최종 안전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지하 4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병원 응급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벽, 의료 장비, 소독약 냄새까지 모든 게 병원이었죠. 의료진 4명이 환자 2명을 침대에 눕혀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꽂고 있었고 다른 의사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모두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독일인 남성 환자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체온 33.8도, 즉시 이송, 보온 담요 추가.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환자는 제가 탑승 전에 확인했던 승객이에요. 건강해 보였던 분이었죠. 친절하게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의료진이 환자들을 특수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아니었습니다. 레일 위를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마치 지하철처럼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자기부상 이송 시스템이라고요. 시속 80km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어서 환자에게 안전하다고 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들것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옆에 있는 전동 카트를 타고 따라갔어요. 터널 내부는 환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양쪽 벽면에는 의료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터널을 달리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노르웨이였다면 어땠을까요? 오슬로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는 15km입니다. 구급차로 최소 25분은 걸려요. 눈이 오면 40분도 넘습니다. 40분이면 저체온증 환자는 사망할 수 있어요. 특히 체온이 33도 아래로 떨어지면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저는 3년 전 겨울 오슬로에서 그런 사례를 봤어요. 승객 한 명이 공항에서 쓰러졌는데 구급차가 늦게 도착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이니까요.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막혔으니까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무력하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눈이 와서 구급차가 막힌다면 지하로 통로를 뚫으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더 빠른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4분쯤 지났을 때 터널 끝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응급실 의료진 6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환자를 받아 응급실로 옮겼죠. 직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공항 착륙부터 병원 도착까지 정확히 12분 8초라고요. 목표는 12분이었는데 8초 초과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8초가 문제예요? 12분 만에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온 게 기적 같은 일인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빠르냐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균 11분 30초라고 했어요. 가장 빨랐던 기록은 9분 47초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25분이 평균인데 여기는 12분이 기준이에요. 그것도 폭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보고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안정화 중이라고요. 독일인 남성은 체온이 35.1도까지 올라왔고 프랑스 여성은 골절 부위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다는 진단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어요. 두 사람 모두 살았습니다. 12분이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만약 노르웨이였다면, 만약 40분이 걸렸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감동해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안전은 매뉴얼을 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상 절차를 훈련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안전은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였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지하에 5km 터널을 뚫고 자기부상 이송 시스템을 만들고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어요. 단 1분, 단 1초라도 더 빨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뭐라고 불렀죠? 겨울을 모르는 아마추어라고 했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초보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경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뛰어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노르웨이는 수백 년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겨울마다 사고가 나고 공항이 폐쇄되고 환자가 죽어요. 한국은 경험이 짧을지 몰라도 과학과 기술로 그 격차를 메웠습니다. 아니, 뛰어넘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자는 자연과 싸워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한 사람이라는 걸요. 북극의 추위를 견뎌낸 노르웨이보다 과학으로 추위를 정복한 한국이 더 앞서 있었던 겁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시스템이 한국에 비하면 구시대 유물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공항으로 돌아오는 터널 안,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창이 아니라 터널 벽이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처음 승무원이 됐을 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었죠. 세계 최고의 승무원이 되겠다고요. 북극권 비행의 전문가가 되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오르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트롬스의 블리자드도 스발바르의 혹한도 견뎌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견뎌낸 것뿐이었어요. 생존한 것뿐이었죠. 진짜 전문가는 견디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처럼요. 공항 지하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저를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죠.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저를 안내했던 여성 직원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담요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에 담요를 걸쳐줬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담요가 필요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요. 정말 잘 대처하셨다고요.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서 쌓아 올렸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겁에 질려 있었을 뿐이에요. 잘 대처한 것도 아니었어요. 라르스 기장과 한국 관제탑이 모든 걸 해줬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려고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쉽게 울지 않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 앞에서는요. 바이킹의 후예답게 강인함을 보여야 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녀의 존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북극의 눈보라 속에서 15년을 보낸 저에게 그 따뜻함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저는 그저 외국인 승무원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 써주냐고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소중한 생명이라고요. 국적이 어디든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라고, 그게 인천공항의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전혀 괜찮지 않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모든 걸 토해냈습니다.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비웃었는지 고백했어요. 작년 겨울 교육 때 한국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보며 비웃었다고 실전. 경험 없는 초보들의 서류 장난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인천공항이 위기 상황에서 패닉에 빠질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노르웨이보다 못할 거라고, 아마추어라고 생각했다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들어줬습니다.
비난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줬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충격이었다고요. 45초 만에 배치된 디아이싱 차량, 지하의 온수배관 시스템, 12분 만에 환자를 병원에 데려간 터널까지. 모든 게 노르웨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다고 했어요. 제 어깨가 떨렸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북극권 비행 15년 경력을요. 영하 40도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실력을요. 하지만 그게 뭡니까? 한국은 영하 60도의 엔진 결빙을 분 단위로 계산해서 해결했어요. 노르웨이는 경험으로 버팁니다. 한국은 과학으로 정복하죠. 노르웨이는 자연과 싸웁니다. 한국은 자연을 통제해요. 저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누구나 처음 보는 시스템 앞에서는 의심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해하셨다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제 오만함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라는 이유로, 겨울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깔봤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한국은 경험이 짧은 만큼 더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처럼 전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았고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지하에 47km 온수배관을 깔고 5km 터널을 뚫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흘렸다고요. 승객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단 1분이라도 빨리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공항 직원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생명을 구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저를 살려줘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287명의 승객을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한국을 무시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당신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세계 최고라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직원이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쉬시라고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을 거라고요. 호텔 방을 준비해뒀으니 푹 쉬시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담요가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그녀가 다시 걸쳐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강함은 타인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였습니다. 북유럽의 아이스퀸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따뜻함 앞에서요. 노르웨이 오슬로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딸 소피아가 공항에 마중 나와 저를 꽉 안았죠.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살아서 돌아왔다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인천공항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항공사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베테랑 기장 스벤이 물었습니다. 인천공항 제설은 엉망이었겠지? 활주로 상태가 별로였을 것 같은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완벽했다고요. 폭설이 쏟아지는데도 활주로는 깨끗했고 착륙 45초 만에 디아이싱 차량 6대가 배치됐다고 말했죠.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통합운영센터의 3D 홀로그램, 지하 온수배관 시스템, 병원 연결 터널까지 모든 걸 찍어왔었어요. 동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활주로 아래 2m에 47km 온수배관이 깔려 있고 3,000개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조절한다고요. AI가 제설 차량 경로를 계산하고 공항에서 병원까지 지하 터널로 12분 만에 환자를 이송한다고 했어요.
한 선배 승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잉그리드, 너 충격받아서 과장하는 거 아니야? 한국이 그 정도일 리 없어. 우리 노르웨이가 겨울 항공의 최고인데.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라고, 과장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틀렸다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과학을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추위와 싸우지만 한국은 추위를 통제한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요. 한국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겨울철 공항 폐쇄가 없었다고요. 우리는요? 매년 몇 번씩 폐쇄됩니다. 스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관제사의 침착한 목소리, 정확히 계산된 고도. 지시, 완벽하게 준비된 활주로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던 직원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눈을 뜨고 대답했습니다. 경이로웠다고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걸 봤으니까요. 배울 게 있으니까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으로 갈 거라고요.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북유럽 항공업계 전체로요. 노르웨이 베테랑 승무원이 한국 공항에 감동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항공사들이 인천공항 시스템 벤치마킹을 문의했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진짜 항공 강국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으로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어요. 시베리아 상공을 지날 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돌아왔다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고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그날 저에게 담요를 건네주던 여성 직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달려가 인사했어요. 기억하시냐고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당신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겸손해졌다고요.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인천공항 건물이 서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현대적인 공항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아래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요. 47km의 온수 배관, 3,000개의 센서, 5km 터널, 수백 명의 헌신적인 직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라는 걸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게 진짜 프로였습니다. 북유럽의 아이스퀸은 한국에서 녹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하늘은 인천 상공이라는 걸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헌신이에요. 당신들이 구한 생명이에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북유럽 베테랑 승무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브라보 감동 스토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저력을 계속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